남편은 제게 20억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팔찌를 빼서 신우이의 결혼식 날 바로 그녀에게 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팔찌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일하고 신성한 유품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제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체면 깎지 말고 그냥 빼.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미소였을 겁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 선물은 제가 성대하게 드려야죠. 그리고 불과 몇 분 후 그와 사랑스러운 신우이의 비밀스러운 영상이 결혼식장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자 그들의 가족은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의 웨딩홀은 궁전처럼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신랑의 형수 자격으로 일찌감치 도착한 저는 비취색 명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제 손목에는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물려주신 정교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영혼이자 사랑이며 제 딸이 항상 눈부시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당부였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기쁜 날이니만큼 시댁 식구들이 하객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날 그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예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신랑 신부가 반지를 교환한 후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께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환한 얼굴의 목소리가 온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막내딸 미나의 기쁜 날을 맞아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특히 형님인 지우 씨를 대신해 특별한 선물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제 마음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향해 돌아섰고 그 입가의 미소는 인위적일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지우야, 네가 맏며느리고 또 성공해서 부유하잖니. 신우이가 시집 가는데 뭐 선물해주고 싶은 거 없니? 내가 보니 내 팔에 있는 그 팔찌가 우리 미나 웨딩드레스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떠니?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그 뜻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식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꿰뚫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기대, 그리고 심지어 비난까지. 이 팔찌는 20억 원이 넘는 제 분신과도 같은 물건인데 어떻게 달란다고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바로 옆에 앉아있던 남편 박민준이 제 팔을 슬쩍 쳤습니다. 그는 일어나 어머니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고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향해 돌아섰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아내는 가장 관대한 사람이잖아. 안 그래? 미나는 내 유일한 여동생이야. 동생의 기쁜 날에 기념으로 선물 하나 주는 게 뭐 대수라고. 이거 풀어서 미나한테 선물로 주면 기뻐할 거야. 응. 그의 목소리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설탕으로 포장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압박하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저는 인색하고 속 좁은 형수가 될 것이고 동의한다면 어머니의 소중한 유품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랑스러운 시누이 박미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손을 잡고 서 있었고 크고 동그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지극히 가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입가에서 승리의 미소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연극은 그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절의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민준이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와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꽉 쥐며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체면 깎지 말고 그냥 빼. 제 몸에 피가 맺는 것 같았습니다. 체면이라
그의 눈에는 제 감정보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보다 그리고 그의 가족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사랑과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를 지난 5년간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기대, 그들의 승리감, 모든 것이 제게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지만 정말로 환하고 눈부신 미소였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에서 제 손을 빼내고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제가 형님인데 어떻게 동생에게 선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저는 미나를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 선물은 언니가 오래전부터 준비했어. 바로 이 순간에 너에게 주려고 기다렸지. 이 팔찌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이야. 시댁 식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대 구석에 있는 음향 및 조명 기술 담당자, 제가 미리 섭외해둔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들 대형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부와 그리고 신부의 오빠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식장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웨딩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거실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위에서 두 명의 주인공이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남편 박민준과 새 신부 박미나였습니다. 스크린이 잠시 꺼지고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갑자기 끊긴 감미로운 음악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영화, 거의 5년에 걸친 영화가 한 장면 천천히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랑에 대한 영화, 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한 남자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5년 전, 저는 아직 25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의 주얼리 사업을 막 물려받기 시작했지만 영혼은 여전히 맑고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비 오는 어느 오후 작은 갤러리에서 박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컬렉션을 위한 영감을 찾으러 갔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저 우연히 들른 예술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바다의 노을을 그린 유화 앞에 서서 오랫동안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듬직했으며 평범한 흰색 셔츠 차림이었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세련미가 풍겼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가 돌아섰고 그날 그의 미소는 인정하건대 제 심장을 택게 했습니다. 그 미소는 햇살처럼 따스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이 아닌, 집안 배경이 아닌 예술과 꿈, 그리고 은밀한 외로움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무역회사의 과장이며 집안도 그리 부유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지성과 깊이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제가 만나왔던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 등 뒤에서 빛나는 주얼리 브랜드만을 보았지만 그는 제 영혼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고 열정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항상 저를 기쁘게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무심코 먹고 싶다고 말한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을 사주기 위해 한밤중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운전해 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보석에 대해, 아직 미완성인 디자인 스케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 시간이고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얼마나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안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꿀처럼 달콤하게 가족의 사랑이 부족했던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비범한 분이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맨손으로 주얼리 브랜드를 일궈내 모두가 우러러보는 제국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저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작업실에서 보낸 긴 날들이었습니다. 원석과 숙련된 보석 세공사들이 제 친구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바빴습니다. 그러다 끔찍한 암을 발견하시기 전까지는요. 임종을 앞둔 며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깡마르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고 단호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부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붉은 비단 상자를 열어 다이아몬드 팔찌를 꺼내셨습니다. 이 팔찌는 어머니는 가냘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첫 작품이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순수한 플래티넘과 내가 직접 최고의 광산에서 고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지. 하지만 그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 보이니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물방울 모양으로 커팅되어 있단다. 내 땀방울, 내 눈물방울처럼 말이야. 이걸 너에게 주는 건 과시하라는 것도 결혼 예물로 주라는 것도 아니야. 이건 부적이고 내 딸이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항상 이 다이아몬드처럼 당당하고 눈부시게 빛나야 한다는 약속이란다. 그리고 약속해다오. 어떤 이유로든 절대 빼지 않겠다고.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 금속의 차가움을 느끼며 어머니가 항상 곁에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민준을 집에 데려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은 사업가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 아이, 눈은 진실돼 보이지만 속이 너무 깊어. 엄마는 꿰뚫어 볼 수가 없구나. 조심하거라. 그때 저는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의심이 많으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제 사랑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반년 후에 열렸습니다. 그리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민주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지우를 돌보고 지켜주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사업을 함께 짊어지고 절대 지우가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날 그의 맹세는 얼마나 웅장하고 진실되었는지요.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었습니다. 저는 그 맹세 또한 그의 연극의 일부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순진한 주연 배우로 아무것도 모른 채 출연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제 머릿속 영화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 꿇은 민준의 모습이 흐려지며 무대 위에서 차갑게 어머니의 유품을 빼앗으려던 그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식장의 웅성거림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특별한 선물의 첫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승리감과 만족감에 차있던 민준과 미나의 미소는 이제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악몽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모든 거짓을 불태워버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달콤한 신혼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저를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맡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머니가 남기신 경영자 자리에 앉으며
겪는 압박감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제가 모든 피로와 부담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얇은 새벽의 서리처럼 아름답지만 쉽게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온함의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민준의 여동생 미나가 여행 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온 그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말 오후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평범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크고 동그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한없이 가련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형님, 오빠.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대학에 떨어졌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저를 너무 심하게 야단치셔서 갈 곳이 없어서 오빠랑 형님한테 올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는 서둘러 동생을 끌어안고 어린아이를 달랬듯 달랬습니다. 뚝 그쳐. 오빠가 있잖아. 아무도 너 야단치지 않아. 오빠 집이 내 집이야. 저는 그들 남매가 상봉하는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제 막 충격을 겪었으니 형수로서 너그럽게 얼마간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눈물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의 서막이었으며 제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제 집으로 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간 미나는 매우 착하고 예의 바른 시누이 행세를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깍듯하게 저를 대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오빠와 형님에게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죄송해서 뭐라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예의 바름에 저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친동생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으며 심지어 그녀가 패션 디자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원까지 알아봐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착한 행동에는 항상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서투름이 동반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끼는 고가의 도자기를 깨뜨리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꼭 물어드릴게요. 또 다른 날, 제가 외국 파트너와 중요한 화상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실수로 제 노트북에 오렌지 주스 한 컵을 쏟아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미나는 자신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이 덜렁대고 쓸모없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남편 민주는 마치 수호신처럼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서둘러 동생을 끌어안고는 저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뭘 어쨌길래 애가 저렇게 울어. 실수로 그런 거잖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굴 필요 있어. 당신 때문에 애가 놀라서 우는 것 좀 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 저는 이미 작고 불쌍한 시누이를 괴롭히는 못된 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됐어. 도자기는 깨졌으면 새로 사면 되고 노트북은 고장 났으면 고치면 되지. 그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애한테 상처 주지 마. 쟤는 여기 혼자 올라와서 우리가 유일한 가족이란 말이야. 저는 그들 남매를 보았습니다. 한 명은 감싸고 보호하고 다른 한 명은 오빠의 품에 기대어 저를 두려워하면서도 저만이 알아챌 수 있는 승리감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차가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처음부터 제가 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산된 눈물과 연약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갈등은 결국 제가 잘못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너무 원칙주의자라서, 너무 까다로워서,
남편의 불쌍한 여동생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잘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저와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도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그와 미나는 둘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삭이고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저는 마치 외부인, 방해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좀 더 공평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한숨과 저를 상처 입히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쟤는 아직 어리고 단순해. 당신이 그렇게까지 경계할 게 뭐가 있어? 아니면 당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야?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제가 그의 동생을 환대하며 받아준 것이 뭐가 잘못이었을까요? 제가 그녀를 가족처럼 대한 것이 뭐가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의 유일한 잘못은 너무 믿었던 것이고 이제 그 믿음이 제 결혼 생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지만 제3자가 끼어들기에는 충분한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 번도 경쟁 상대로 생각해 본 적 없는 항상 무해한 척하던 신우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무해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위장된 가면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미나가 제 결혼 생활에 조용히 불어온 독풍이었다면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은 남은 평온함을 직접 쓸어가 버리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미나가 오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그리 가깝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존중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예리하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그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사생활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그녀의 이익과 그녀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내딸이 이사 온 날부터 최 여사님은 거의 저희 집에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딸이 보고 싶고 낯선 도시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약재를 넣은 닭백숙이며 제비집 요리 같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오셨습니다. 모두 딸 미나의 몸보신을 위한 보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너무 안색이 안 좋아. 그녀는 딸 앞에 뜨거운 국그릇을 놓아주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껏 불어주며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일하고 막 피곤하게 돌아온 며느리는 그저 무심한 한마디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에 찬밥 있으니 알아서 데워 먹어라. 그 대우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둔감한 사람이라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보양식 한 그릇을 질투할 만큼 속 좁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기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점차 시어머니는 딸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항상 비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제가 낑낑대며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다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자는 우리 미나처럼 부드럽고 참을 줄 알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강하고 결단력 있으면 남자들이 무서워한단다. 제가 과일을 깎고 있으면 그녀는 지나가다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사과 껍질을 항상 얇고 동그랗게 깎던데 손재주가 참 좋아.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깎는 게 아니라 장작을 패는 것 같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피는 나지 않지만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작은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딸을 치켜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에게 그가 사람을 잘못 골랐으며 그녀의 연약하고 가녀린 딸이야말로 이상적인 아내상이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민주는 그 말에 완전히 휘둘렸습니다. 그는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고 따지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제가 일할 때 너무 남성적이라는 말을 하신 후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하는 건 어때? 그게 더 좋지 않겠어? 미나 좀 봐. 걔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항상 밝고 부드럽잖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제게 경력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평생의 노력을 포기하고 단지 그의 여동생처럼 부드러운 여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그는 크게 다투었지만 결국 화해를 주선한 것은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저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형님,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여기서 두 분 행복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내일 당장 나갈게요. 물론 그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연극은 민준의 눈에 비친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고상하고 가련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이기적인 신우이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독한 형수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 그들은 아주 견고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죽이 척척 맞아 완벽한 연극을 펼쳤고 저는 그 연극의 유일한 악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저를 제 집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저녁 식사는 정신적 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웃고 떠들었고 저의 존재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자신들의 개인 공간으로 만들고 텔레비전을 독차지했으며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남자의 관심까지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외로움과 냉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보호받던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그 차가움을 느끼고 자문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의 딸이 이런 일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지만 저는 이내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격이 단지 정신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장 탐내는 것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웅성거림과 비교의 시선을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려 애썼습니다. 민준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제 가치를 알아주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장에서는 사랑과 가족애가 돈으로 적나라하게 계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저녁, 미나가 매우 전문적으로 보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형님, 제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 사업 계획서예요. 시장 조사도 철저하게 했어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저는 계획서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인정하건대 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미지도 아름다웠으며 예상 수익 수치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해본 사람의 경험으로 저는 즉시 그 안에 비현실적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치는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고 위험 요소는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지한 사업 계획서라기보다는 장밋빛 꿈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려 하자 민준이 흥분해서 말을 끊었습니다. 대단하다. 미나야, 오빠가 말했잖아. 내 동생은 재능이 있다고. 과감하게 해봐. 어려운 일 있으면 오빠랑 형님한테 말하고. 미나는 그 말을 듣자 기뻐하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본이 없어요. 계산해 봤는데 매장 임대하고 상품 들여오고 마케팅하는데 초기 비용이 적어도 5천만 원은 필요해요. 여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이 반짝이며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의 최종 목적이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즉시 저에게 돌아서서 제 손을 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쟤 좀 도와주자. 동생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사업 잘 돼서 돈 벌면 우리 가족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제가 저렇게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응원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보, 사업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계획서는 제가 보기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기색을 보이자 미나는 즉시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알아요. 전 그냥 오빠랑 형님한테 짐만 될 뿐이죠. 전 형님처럼 재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즉시 제 손을 놓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이제 만족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봐. 당신이 이렇게 속 좁고 계산적인 사람일 줄은 몰랐어. 쟤는 내 동생이라고.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만 도와달라고 한 건데 당신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야.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해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뭔데? 제가 당신보다 성공하고 당신보다 잘 나갈까봐 두려운 거야.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을 못 알아보겠어, 지우야. 당신 너무 많이 변했어. 그는 저를 거실에 홀로 남겨두고 미나의 방으로 가 문을 두드리며 가장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달랬습니다. 저는 차갑고 화려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 당신을 못 알아보겠어. 그 말은 비수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가 변한 걸까요? 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서투른 연극과 몇 방울의 가짜 눈물 때문에 흔들릴 만큼 그렇게 연약했던 걸까요? 그날 밤 민주는 침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돌봐야 한다며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집안의 누구도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한숨을 쉬며 복을 걷어차는 며느리, 분수를 모르는 며느리에 대해 은근히 비꼬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냉담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미나, 그녀는 항상 퉁퉁 부은 눈, 시든 잎사귀처럼 슬픈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세 사람의 압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을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소중히 여겼던 결혼 생활이 돈 때문에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준에게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서 동생 줘요. 제가 창업 자금으로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다시 화목해졌으면 좋겠어요. 수표를 받는 순간 민준과 시어머니 그리고 미나의 눈이 모두 빛났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제게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가족 분위기는 마치 냉전이 없었던 것처럼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깨졌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돈으로 평화를 샀지만 그것은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의 양보가 앞으로 있을 훨씬 더 불합리하고 뻔뻔한 요구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돈의 단맛을 보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5천만 원을 내주기로 하자 미나는 빠르게 자신의 패션 매장을 열었습니다. 꽤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작고 예쁜 가게였습니다. 개업식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참석했고 모두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다니며 재능 있는 딸 자랑을 하셨고 민주는 제게 관대함과 이해심에 대해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가족 속 착한 형수 역할을 돈으로 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가짜 평화는 몇 달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쓰며 주얼리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컬렉션을 출시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순조로운 일은 잠시나마 가정의 파문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고요하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의심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대형 쇼핑몰에서 파트너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저는 푸드코트에서 매우 익숙한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민준과 미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는데 매우 다정해 보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날 아침 민준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고 미나는 의류 공장에 물건을 떼러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큰 기둥 뒤에 숨어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미나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고 환하게 웃으며 오빠의 팔짱을 애교스럽게 꼈습니다. 그들은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오빠와 동생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인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응 여보. 회의 끝났어. 응 끝났어.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오늘 회의가 너무 힘들어서 녹초가 됐네.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는 거 해줄 거지.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제 몸에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제 눈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어요. 조심해서 와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민준과 미나도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품 쇼핑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미나가 민준을 끌고 값비싼 명품 가방 매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저것 들어보았고 민준은 옆에서 끈기 있게 조언을 해주며 애정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가 가격이 500만 원은 좋게 넘는다는 것을 아는 한정판 가방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긁어 결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에서 격렬한 파도가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나에게 준 5천만 원은 사업자금, 창업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 돈으로 명품 쇼핑을 하고 제 남편은 즐겁게 동행하며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패션 매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들렀던 것은 거의 한 달 전이었고 그때 가게는 꽤 한산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차를 몰아 미나의 가게가 있는 거리로 갔습니다. 밤 9시가 넘었고 거리는 여전히 꽤 붐볐지만 그녀의 가게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앉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가게의 영업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불과 30분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확인해 봤어. 그 가게 장사 엄청 안 된대.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 집주인 말로는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못 내서
다음 주에 가게를 빼라고 할 예정이래.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적자, 월세 미납, 그렇다면 제 5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오후의 명품 가방, 최근 미나가 자주 사용하는 사치품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리고 왜 민주는 제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녀와 함께 가야 했을까요? 수많은 질문과 의심이 제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나의 순진함을 믿지 않았고 남편의 무심함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떤 비밀이, 두 사람이 함께 저를 속이고 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직감은 그 진실이 매우 잔인할 수 있으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잔인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머리로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고 따뜻했지만 제 눈에는 낯설고 차갑게 보였습니다. 민준과 미나는 먼저 와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은 서둘러 일어나 제 가방을 받아주며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어. 파트너 만나는 건 순조로웠어. 뭐 좀 먹었어. 내가 음식 데워줄게. 저는 그를, 그 잘생긴 얼굴, 그 다정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구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 걸까요? 그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다른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좀 피곤해서 먼저 방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단 1초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남자가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의 장면, 전화 통화에서의 민준의 거짓말, 미나의 가게가 적자라는 정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모호함과 의심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나의 눈물과 민준의 달콤한 말에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에 눈이 멀어 순진하고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업가적 기질, 경영자의 결단력과 이성이 제 안에서 강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실망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은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차가운 용기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온 가족에게 중요한 계약을 처리하기 위해 이틀간 부산으로 급히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집의 배우들이 자신들의 본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빈 공간, 빈 무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멀리 떠나야 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와 미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아쉬워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저를 껴안고 온갖 당부를 하며 애틋한 이별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안도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양이가 없으면 쥐들이 자유롭게 춤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고양이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구석에 숨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를 배웅한 후 저는 공항으로 가지 않고 기술 장비 매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디지털 알람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고화질 영상 및 음성 녹음이 가능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연결 및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제 집 안에서의 제 눈과 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 저는 거실 텔레비전 선반 위에 시계를 놓았습니다. 전체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근처의 고급 호텔로 가서 저희 집 쪽이 보이는 방을 빌렸습니다.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 화면을 통해 저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와인 한 병을 사왔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틀고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분위기는 마치 저의 부재를 축하하는 파티 같았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거실에는 민준과 미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끔찍한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민준이 미나를 품에 끌어안았고 그들은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몸을 끊임없이 어루만졌고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유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형부와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에 빠진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어떤 흐느낌도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너무나 커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고 극심한 마비 상태로 변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친밀함은 남매 간의 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도덕하고 죄악에 가득 찬 관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이중의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독사를 키웠고 제 품 안에서 적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독사가 제 남편과 함께 제 심장에 가장 독한 이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사 후 그들은 소파에 기대 앉았고 그들의 대화, 카메라의 마이크를 통해 제 귀에 들려온 한마디가 제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들은 제 등 뒤에서 미래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안락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저희 집 거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제 정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뒤엉켜 있는 장면은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듣게 될 내용은 진정한 독약이었습니다. 천천히 스며들어 제 안에 남은 마지막 믿음의 세포까지 파괴하는 독약이었습니다. 격정적인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미나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빠, 내 가게 곧 쫓겨나게 생겼어. 빚쟁이들이 계속 전화하는데 나 너무 무서워. 민준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달래는 목소리였지만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아, 걱정 마. 며칠만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 5천만 원 빚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노리는 건 훨씬 더 큰 거잖아. 미나는 고개를 들고 눈을 깜빡이며 순진한 척했습니다. 더 큰 거라니? 설마 형님한테 돈 뜯어낼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 지난번에 가게 투자하게 구슬리는 것도 엄청 힘들었잖아.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오만하고 경멸적이며 잔인함으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돈을 뜯어내. 미나야, 넌 너무 순진해. 그 여자 돈은 써도 끝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이거야. 저는 그가 자신의 손목, 제가 항상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던 곳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닳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팔찌 말이야. 미나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 높아졌습니다. 그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마치 뱀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20억 원이 넘어. 그 여자 엄마 유품이고 그 여자한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야. 그것만 손에 넣어서 팔면 너랑 나, 우리가 원하는 어디로든 훨훨 날아갈 수 있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왕처럼 살 수 있다고.
저는 거의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지 제 돈을 뜯어내서 흥청망청 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유일하고 신성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 영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님 분신 같은 거잖아. 어떻게 빼서? 형님이 절대 나한테 줄 리가 없어. 평소에는 불가능하지. 민주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라면 달라. 곧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잖아. 엄마랑 이미 이야기해뒀어. 그날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하객들이랑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엄마가 일어나서 그 여자한테 팔찌를 빼서 신우이 시집가는 선물로 너한테 주라고 요구할 거야. 그때 그 여자가 감히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절하면 인색하고 속 좁은 형수라고 욕먹을 거고, 동의하면 그는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 팔찌는 내 것이 되는 거지. 너무나도 잔혹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론을 이용하는 것부터 가족의 압박, 그리고 제 체면을 중시하는 심리를 공격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른 사람의 좋은 날에 소란을 피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제가 가엾게 여겼던 시누이, 그들이 어떻게 함께 앉아 어머니의 유품을 빼앗기 위해 그렇게 비열한 음모를 태연하게 논의할 수 있을까요? 오, 오빠, 확실해. 미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100% 확실해. 민주는 단언했습니다. 엄마도 동의하셨어. 엄마는 너를 제일 아끼시잖아. 엄마 말씀이 지우개는 며느리고 어차피 남인데 너야말로 친딸 아니냐고. 집안 재산을 너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냐고 하셨어. 돈 생기면 엄마도 우리랑 같이 가신대. 우리 가족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남, 친딸. 그 단어들은 수천 개의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했던 시어머니, 항상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인 척했던 그 사람도 이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공범일 뿐만 아니라 주모자였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했던 모든 비교의 말, 편애하는 행동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끝까지 착취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고통은 더 이상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고 사람의 탈을 쓴 늑대 무리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저를 파괴하고 제 과거와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까지도 모두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팔찌를 판 후에 어디로 갈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잔인한 강도 계획이 아니라 여행 계획을 짜는 것처럼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침대에 던져버렸습니다. 화려한 호텔방이 갑자기 무덤처럼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안을 오갔습니다.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분노, 고통, 증오가 뒤섞여 저를 미치게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손목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불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당부가 다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이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항상 당당하고 이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시게 빛나야 한다. 저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니, 어리석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저를 패배자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함께 연기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각본을 다시 쓰고 이 연극의 결말을 직접 연출할 것입니다. 제 안의 고통은 점차 식어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굳어졌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오직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자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저의 복수는 단지 팔찌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폭풍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만큼 강력한 폭풍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잠들어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미나의 말, 그들의 잔혹한 계획,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미소, 모든 것이 공포 영화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은은하게 타올랐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 섬뜩할 정도로 냉철한 각성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교활한 가족을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함께 헤쳐나갈 힘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했습니다. 그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번화한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실한 동료였던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유능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친아버지처럼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의 성장을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복잡한 법적 절차를 모두 처리해 주시고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해 서울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그는 서류를 읽고 계셨고 여전히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조금 놀라시더니 이내 서둘러 일어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유야, 어쩐 일이냐? 미리 연락도 없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니? 그는 항상 이렇게 예리하셨습니다. 저는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것부터 좀 봐주세요. 저는 어젯밤에 저장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민준과 미나의 정사장면과 끔찍한 대화가 모두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안경을 쓰고 집중해서 보셨습니다. 볼수록 그의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분노로 굳어진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짙은 눈썹은 찌푸려졌고 책상 위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지르며 분노가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그 가족 전체가 다 똑같구나. 내 어머니가 예전에 그놈을 얼마나 믿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딸을 그놈에게 시집 보냈는데 감히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니.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에서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구나. 내 잘못이다. 내가 그놈의 본색을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한 탓이야. 변호사님 탓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눈이 멀었던 탓이에요. 김 변호사님은 일어나 제 곁으로 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볍지만 든든한 손길이었습니다. 울어라 얘야. 한번 실컷 울어.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울면 안 된다. 너는 내 친구의 딸이야. 약해져서는 안 돼. 하늘에 계신 내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잖니. 저는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상처와 굴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조용히 제가 울도록 내버려 두시며 손으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되자 그는 저를 바로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말해보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의 눈은 기대를 담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두 돌려받고 싶어요.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요.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쳤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친구 딸답지. 걱정 마라. 이 일은 나한테 맡겨. 그놈들이 법으로 장난치고 싶어 했으니 내가 상대해주지. 법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우위에 있어. 그는 명쾌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외도와 혼인 파탄의 명백한 증거야. 심지어 형부와 처제 간의 관계는 더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어. 그들의 팔찌강탈 계획은 조직적인 사기 미수죄에 해당해. 우리는 이혼하고 재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김 변호사님의 분석을 들으니 명확한 길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법정에 세우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저에게 하려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당하고 망신당하는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김 변호사님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심이 어렸습니다. 알겠다. 아주 멋진 피날레를 원하는 거구나. 좋아. 그럼 우리가 함께 이 연극의 각본을 다시 써보자. 그렇게 그날 아침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치밀하고 잔인한 복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명예,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까지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를 돕기 위해 최고의 변호사팀과 유능한 조사 전문가들을 동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차가운 철갑옷을 입은 듯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의 첫걸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가 제 역할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갈 날을 기다리는 순환, 어린 양의 역할,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불과 이틀 전 절망 속에서 떠났던 그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환은 저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희생자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덫을 가지고 호랑이 굴로 돌아가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문에 꽂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처음 본 광경은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과 미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간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죄책감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유야, 돌아왔구나. 이틀 동안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전화도 안 받고 경찰에 신고할 뻔했잖아. 그는 정말 연기를 잘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은 진심이었고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아마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빼고 피곤하고 초췌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냥 며칠 친정에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미나도 달려와 눈물이 그렁그렁한 큰 눈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오빠한테 더 이상 화내지 마세요. 제 잘못이에요. 전부 다 제 탓이에요. 저 때문에 이렇게 집 나가시면 안 돼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또다시 눈물, 또다시 가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빠를 조종하고 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수없이 사용했던 익숙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탓 아니야. 미나야, 내 탓이야.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어. 온 가족 걱정시켜서 미안해. 저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싸움과 비난, 저의 책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고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척했습니다. 놀라움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저를 껴안고 달랬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마. 내 잘못이야. 내가 내 감정을 신경 쓰지 못했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떠나지 마. 난 정말 견딜 수 없어. 그는 저를 안았지만 저는 섬뜩한 냉기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지만 마음속은 무한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깨를 묻어낼 강렬로 겹게 저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과묵해지고 더 연약해졌으며 민준에게 더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어떤 일로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은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몰두하는 것을 그만두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를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항상 바라던 전통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저의 180도 바뀐 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신적 충격 이후에 가족의 가치를 깨닫고 분수를 알게 되었으며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든 강한 여자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순진하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 뒤에서 제가 조용히 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매일 저는 집안의 모든 활동에 대한 상세한 일지를 기록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민준이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미나가 무엇을 샀는지,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될 날을 기다리며 저도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나의 결혼 준비에 열정적인 척하며 웨딩드레스 선택, 사진 촬영, 피로연 예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나야, 결혼은 일생일대의 낫이잖아. 아주 성대하게 해야지. 저는 식사 중에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재정적인 거라든지 맏형님이 동생한테 꿀리게 할 수는 없지. 미나는 그 말을 듣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와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 어리석은 물고기가 완전히 그물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대해 신랑 측 집안이 조건은 좋지만 결혼식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나가 시댁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비쳤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듣고 동정하는 척하며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 덫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관대하게 굴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더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쌓아 올린 신뢰를 이용해 저는 그들의 더 깊은 비밀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민준의 컴퓨터를 써야 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모든 데이터와 접속 기록을 복사하는 추적 소프트웨어를 교묘하게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상보다 더 끔찍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먹잇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그가 꾸미고 있는 다른 사기 계획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의 수많은 사업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병적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심장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오직 극도의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이 증거들은 그를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기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저의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명한 아내, 착한 형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서 법적인 그물과 언론의 폭풍이 저와 김 변호사님에 의해 조용히 날마다 더 크고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강탈의 꿈에 취해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살찌우고 있는 어린 양이 사실은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을 날을 기다리는 늑대라는 것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미나의 결혼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의 친척, 친구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의논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청첩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행사기획센터로 만들었고 그들의 눈에 저는 헌신적인 집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직접 주방에 들어가 손님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상냥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심지어 미나를 데리고 결혼식 전 피부 관리를 받으러 스파에도 갔습니다. 저의 순종적인 태도는 그들을 완전히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모든 것을 의논하기 시작했고 조금의 경계도 없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그 대화들 속에서 저는 결혼식 날을 위한 그들의 모든 세부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을 빌렸고 비싼 메뉴를 주문했으며 유력 인사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모든 것은 과시를 위해 신랑 측의 미나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그 호화로움의 자금원은 물론 저에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예식의 구체적인 일정도 파악했습니다. 신부 행차부터 예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랑 신부의 사랑의 여정을 담은 영상 상영까지 이것이 가장 약한 골이었고 제가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혼식 며칠 전 미나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런 영상 같은 건 하나도 모르는데 오빠는 계속 바쁘네요. 형님이 이 부분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은 미적 감각도 뛰어나고 기술에도 능숙하시니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저는 매우 기쁜 척하며 즉시 수락했습니다. 어머,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언니한테 맡겨. 언니가 정말 감동적이고 놀라운 영상을 만들어 줄게. 보는 사람마다 행복해서 울게 될 거라고 장담해. 미나는 기뻐서 저를 껴안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곧 흘릴 눈물이 행복의 눈물이 아니라 굴욕과 수치의 눈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즉시 웨딩홀의 기술팀과 연락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부의 형수로서 영상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프로젝터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고 전날 리허설을 잡았습니다. 물론 저는 기술팀장에게 적지 않은 돈을 찔러주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고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제가 통이 크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즉시 동의했고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2개의 다른 비디오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의 이름은 행복한 결말 A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나의 웨딩 사진을 대충 편집하고 감미로운 로맨틱 음악을 입힌 실제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나와 민준에게 미리 보여주어 그들을 완전히 안심시킬 파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시스템 백업, 테스트 1과 같이 관련 없어 보이는 기술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몰래 카메라에 담긴 민준과 미나의 모든 대화와 죄악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이 담겨 있었고 김 변호사님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전문적으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음모와 거짓말을 폭로하는 날카로운 자막도 추가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오후 저는 리허설을 위해 웨딩홀에 갔습니다. 기술팀장의 도움으로 저는 시스템 백업 테스트 1 파일을 그들의 메인 서버 시스템 깊숙이 쉽게 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운영자가 평범한 웨딩 비디오 파일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 비디오 파일로 경로를 변경하여 재생하도록 몇 가지 가짜 명령어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한 기술적 오류라는 완벽한 위장 아래 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물은 쳐졌고 미끼는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모이고 그들이 자만심의 절정에 있을 때 단번에 세게 잡아당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혼식 전 마지막 밤, 시댁 식구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나의 손을 잡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야.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거란다. 미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가식적인 감사함과 도전적인 기색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민준도 저를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항상 멋진 아내이자 형수여서 고마워. 저도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인데요. 저는 붉은 와인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즐겁고 행복해하는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잡기 위해 함께 속임수에 그물을 짰던 사람들. 그들은 다가올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천국에서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벨벳 커튼이 올라가면 모두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지옥으로요. 그리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대형 스크린에서 가장 비열한 배신자의 역할로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 미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기다렸던, 그리고 그들이 가장 기다렸던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화려한 웨딩홀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감미로운 음악,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떠들썩한 축하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곧 상연될 비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억 원짜리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나가 신랑 곁에 수줍게 서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수한 외모 뒤에 계산과 속임수의 검은색으로 물든 영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옆에서 민준과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배우였고 완벽하게 역할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맡아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끊임없이 저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집 맏며느리예요. 예쁘고 능력도 좋죠. 우리 미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요. 이 결혼식도 혼자서 다 준비했다니까요. 민주는 모범적인 오빠이자 이해심 많은 남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항상 제 곁에 서서 가끔씩 가벼운 어깨동무나 다정한 속삭임 같은 배려 깊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천하에 완벽하고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연극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 연극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의식이 끝난 후 사회자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엿들었던 각본대로 신랑의 연설이 끝나자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이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양가 친지 여러분, 오늘 막내딸 미나의 중대한 날에 제 마음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합니다. 딸이 커서 시집을 가니 부모의 품을 떠나는군요. 저는 그저 우리 딸이 시댁에서 항상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식장 전체는 신성한 모성애에 감동하여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향해 다정한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우처럼 효심 깊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어서 정말 행운입니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고 이 집의 맏딸이야. 네가 항상 동생들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 오늘 내 동생이 시집 가는데 너도 동생을 축복하기 위해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했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그녀의 말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곁에 있는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제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게 연기할 시간이 되었다고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우아하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를 한번 안아주고 그녀만 들을 수 있도록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어머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요. 저는 그녀의 몸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눈빛에 당혹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민준과 미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대와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굴복했고 2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곧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양가 친지 여러분, 저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제 동생 미나가 마침내 인생의 행복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저는 신랑 신부를 향해 돌아섰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형님으로서 두 분에게 진심 어린 축복 외에는 드릴 것이 없네요. 두 분이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특히 서로에게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충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미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고 입가의 미소가 어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기쁜 날에 저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많은 정성을 들인 선물입니다. 신부와 그리고 신부의 오빠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라고 믿는 선물입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눈썹을 찌푸리며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기술 통제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모두들 대형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선물을 함께 감상하시죠. 저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주인공들에게 무대를 양보했습니다. 식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영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미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른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초 후 자신들의 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준비한 파티가 그들의 모든 죄가 적나라하고 수치스럽게 드러나는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연극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무대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 저는 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식장 안 수백 쌍의 눈이 모두 한 방향으로 쏠려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미나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약간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 깜짝 선물이 기껏해야 좀 더 공들여 만든 축하 영상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졌지만 나타난 것은 낭만적인 신랑 신부의 모습도 달콤한 축복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첫 화면은 너무나도 선명한 바로 저희 집의 익숙한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민준과 미나. 영상은 그들이 제가 매일 앉던 바로 그 소파 위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음란한 몸짓과 행동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식장 전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치 벌집이 터진 듯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무대 위를 보았습니다. 미나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신랑은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분노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증오와 극도의 공포로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정사 장면 이후 영상은 대화 부분으로 넘어갔고 크고 명확한 자막이 아래에 깔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오만하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이거야. 20억 원이 넘어. 그것만 손에 넣어서 팔면 너랑 나, 우리가 원하는 어디로든 훨훨 날아갈 수 있어. 다음은 미나의 애교 섞인 그러나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님 분신 같은 거잖아. 어떻게 빼서. 그리고 그들의 비열한 계획 전체가 민준의 입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곧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잖아. 그날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하객들이랑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엄마가 일어나서 그 여자한테 팔찌를 빼서 너한테 주라고 요구할 거야. 그때 그 여자가 감히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이르자 식장 전체가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야유와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근친상간의 사기꾼들이라니. 정말 염치 없는 집안이군. 하객들은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희대의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대한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앉은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은 어느새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굴욕감의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더 끔찍한 말들을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를 경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걔는 사업에서나 똑똑하지. 연애에서는 순진한 어린 양 같아. 나한테 죽고 못 살잖아. 그리고 민준이 전한 시어머니의 말도 이어졌습니다. 엄마도 동의하셨어. 엄마 말씀이
지우개는 며느리고 어차피 남인데 너야말로 친딸 아니냐고. 집안 재산을 너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냐고 하셨어. 남, 친딸, 이 두 단어는 그들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체면을 향한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이때 신랑 측 가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우 위험 있어 보이는 신랑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테이블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잔과 접시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멈춰. 이 광대 노름 당장 멈춰. 그는 소리쳤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벌벌 떨고 있는 미나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가족 전체를 속여. 파혼이야. 당장 파혼해. 말을 마치고 그는 가족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돌아가. 당장 돌아가. 신랑 측 가족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줄이 일어나 떠나버렸고 신부는 극심한 수치심과 당혹감 속에 무대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결혼식은 비극적인 희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잠시 넋을 잃고 있던 신랑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미나의 손에 들린 부케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자식, 네가 감히 내 아내랑 자. 무대 위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둘러 달려와 말려야 했습니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고 시어머니는 기절해 버렸습니다. 식장 전체는 울음소리, 욕설, 물건 깨지는 소리, 그리고 군중의 끊임없는 수군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공허함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배신과 탐욕의 대가는 때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쌌습니다. 마치 전쟁터처럼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영상을 찍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릴 때 저는 태연하게 무대 중앙으로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무대 조명이 저를 비추었고 저는 모든 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뒹굴고 있는 마이크를 주워 가볍게 불어 테스트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훅 소리에 시끄럽던 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호기심 많은 하객들부터 싸움을 말리느라 애쓰던 보안 요원들, 그리고 비극의 주인공들까지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신랑에게 한 대 맞은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극심한 패배감과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힘없는 훌쩍임에 불과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친척 몇 명의 부축을 받아 구석에 있었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식장 전체를 한번 훑어본 후 느리고 명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티를 망쳐서 죄송합니다.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진실은 그것이 아무리 추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그 선물은 연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가족에 대한 진실, 아주 작은 일부의 진실입니다. 저는 아직 출구에 서서 떠나지 못하고 있던 신랑 측 가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희 집안이 여러분께 이렇게 큰 수모를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일찍 경고해드리지 못한 점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격도 없는 사람과 가족을 지배드리는 것보다는 한 번 아프고 마는 것이 낫다고 믿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했던 신랑의 아버지는 이제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존경과 약간의 감사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민준,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민준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대로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왜 변했냐고 물었죠?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바쳤던 사랑이 당신 눈에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날부터 변했어요. 제가 평생을 함께할 남편이 바로 자기 여동생과 함께 제 어머니의 가장 신성한 유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날부터 변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다이아몬드 팔찌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값을 매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 어머니의 사랑이고 명예이며 영혼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것에 손댈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 선언,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 순간부로 저 강지우는 박민준 씨와의 혼인관계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법원에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민준을 보고 이어서 미나를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본 영상 전체와 두 사람의 외도, 근친상간, 그리고 사기 재산 강탈 미수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제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제출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명예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 법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두 글자는 마지막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이제 극도의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민준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기어와 제 치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제발,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으니까 제발 나를 막다른 길로 몰지 말아줘.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애원했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저 더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제 발치에 무릎 꿇은 인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막다른 길, 이 길은 당신이 직접 선택한 길이야.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내 사랑과 믿음을 짓밟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이미 스스로 이 길로 들어선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부서진 부케의 파편들을 지나 하객들의 경악에 찬 시선을 지나 화려하지만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웨딩홀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쇼를 걸쳐주며 저의 피로와 냉기를 가려주셨습니다. 다 끝났다. 얘야. 이제 집에 가자. 자리,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차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잿더미, 굴욕적인 막을 내린 연극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그들 가족의 인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은 앞날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 더 이상 거짓도 배신도 없는 새로운 장이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일으킨 폭풍의 여파가 제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과 관련된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을 불러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비극적인 결혼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신문을 읽지도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진정한 휴식을 허락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강변의 저택에 머물며 매일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정원을 산책하며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장미 덤불을 직접 돌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저를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언한 대로 모든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추문에 대한 소식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 가족의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약 일주일 후 김 변호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낯선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지유야,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이 내 어머니 회사 자산과 거래 내역 전체를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은 제게 오래된 은행 계좌 명세서 사본을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 6년 전의 투자 계좌다. 한번 보렴.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5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개인 계좌로 이체된 거래 내역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취인의 이름은 박성호, 박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어머니가 시아버님께 이렇게 큰 돈을 보내신 거죠? 김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걸 찾고 정말 충격받았다. 거래 내역에는 공동투자라고 적혀 있지만 어떤 계약서나 서류도 없어.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박성호 씨는 이 돈을 받자마자 강남의 노른자 땅을 사들였고 그 후에 되팔아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더군. 그들 가족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집, 차, 모든 것이 이 돈에서 시작된 거야.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저를 속일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기반이 바로 제 어머니의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어머니는 아무런 서류도 없이 그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셨을까요? 내가 알아봤다. 김 변호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당시 내 어머니는 병세 초기라 정신적으로 좀 쇠약하셨고 박성호 씨는 그저 작은 사업 파트너였는데 그가 접근해서 달콤한 말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꾸며내네 어머니를 설득했던 거야. 이건 사기였어. 내 어머니는 임종 직전에 아주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하신 거다. 충격적인 진실, 6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그들 가족의 관계는 단지 며느리와 시댁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기꾼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 증오가 다시 한번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까지 속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사취한 바로 그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은 다시 어머니의 딸을 속였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악순환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하다.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들로 우리는 그들을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돈을 되찾을 수 있다. 그들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내 침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침 햇살 속에 피어나는 장미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다이아몬드 팔찌에 대한 그녀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증오에 잠겨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눈부시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수, 소송, 돈을 되찾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제게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지치고 힘든 나날들을 연장시켜 제 영혼이 결코 평온해질 수 없게 만들까요? 몇 달 후 민준과 미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고 신문을 통해 결과만 읽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또한 신랑 측 가족으로부터 혼인 사기 및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기당한 500억 원에 대해서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법과 언론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김 변호사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강인한 미혼모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예전에 박성호 씨가 어머니에게서 사취했던 강남의 그 노른자 땅 전체를 다시 사들여 여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센터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 그들 가족이 빚을 갚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한때 자랑스러워하고 사기로 얻은 부의 상징이었던 그 땅을 포기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가격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복수 방식이었습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뼈 아프고 깊이 있는 복수. 1년 후 저는 여성창업지원센터 건물 옥상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어머니의 땅 위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지어졌고 이제 수백 명의 다른 여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증오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상실과 제 자신의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제 손이 무심코 다이아몬드 팔찌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았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신 삶을. 과거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여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머니가 항상 곁에서 자랑스러운 딸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